네, 6.13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1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죠. 또 설 연휴에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화두와 또 민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정호 세안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만 1년의 평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신당이 또 새로 나오면서 각 당에서는 이 6.13 지방선거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뭐 각 당이나 국민이나 정부나 엄청나게 큰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그런 이번 지방선거가 될 텐데 예. 특히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 이후 이번에 6.13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정부 그리고 야당 비롯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신생 정당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각각의 의미가 엄청나게 큰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경쟁 또한 치열하고 예. 그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 과반을 얻지 못하는 소수 정권으로 지금 야당의 캐스팅 보트에 의존해서 지금 국정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쌍끌이의 어떤 그물을 완성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중앙정부의 어떤 힘을 가지고 지방정부까지 이끌어가면서 국정을 어떻게 보면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예. 지방선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보수 지형이 상당히 지리멸멸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승은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보수 정당의 어떤 기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고 예. 그리고 또 야당의 역할이 국회에서도 여당을 견제할 수가 있지만 지방 정권을 놓치면 지방 정권도 마찬가지로 여당의 일방적인 독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이번 지방 선거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배 교수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겠는데요. 뭐 예. 비슷한 맥락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예.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소야대의 소수파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촛불 세력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지지율에 의해서 쭉 끌어왔는데 예. 만약에 이번 6.13 지방선거 때 압승을 할 경우에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2020년 총선 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확실하게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이제 과반 정권 그런 이제 정부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또 그리고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지금 보수가 괴멸된 그런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선거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를 다시 기반을 구축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걸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예.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네. 안철수, 유승민 탈출구로서 이제 바른미래당 합당을 해서 이 당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거대 양당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민평당이죠. 민평당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상 호남당 그래서 호남 자민련당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14석이에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땅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낼 곳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흡수돼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다당제를 다시 재편시키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설 연휴인데 명절에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연휴 지방선거가 최대 화두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이 밥상머리 민심, 특히 예. 이제 설 명절 때 이 밥상머리 민심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아시다시피 이제 민족의 대이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예. 그 여론이 전국적인 선거에 대체로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설 연휴 민심 굉장히 중요하고요.
벌써 이미 이번 설 연휴 민심의 밥상머리 얘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특히 또 유념해야 될 것이 이번에 이제 6.13 지방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미니 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만 7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 2곳. 네. 여기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출마할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그런 의원들까지 하면 이제 10곳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 선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예. 하나는 국회 권력이 바뀐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121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6석 아닙니까? 5석 차이가 나는데 지금 10곳 이상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에 예. 여기서 1, 2위 정당이 바뀌게 되고 네. 1, 2 정당이 바뀌게 되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회 권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현재 정부 여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을 해서 승리할 경우에는 일당을 유지할 경우는 이제 계속 네. 안정적인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일당 주의를 상실할 경우에는 주도권을 야당에게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양보 없는 그런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밥상머리에서 이제 정치 얘기는 또 오랜만에 명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술 한잔 들어가면 또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 얘기를 이제 사실 안 하는데 예. 이번에 주제가 큰 것이 올림픽도 있었고 북한 문제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이런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밥상머리에서는 가급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주권자, 유권자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 막스가 얘기한 것이 이제 육조소이라는 건데 예. 유권자는 아니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선거에 나올 때만 국민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국민을 노예로 생각한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칼 막스가 얘기한 유족소인데 예.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하면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가까우면 우리가 왕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유권자들 와서 굽신거리고 절하고 아련하고 이렇게 해서 호소하고 네. 이런 것을 상당히 즐기는 것이 어떤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예. 당연히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고 예. 지금 정당의 개편도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번 설의 밥상머리의 민심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 이 지역에서 군수는 누가 나오냐? 예. 걔는 안 돼. 걔는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6.13 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밥상머리의 어떤 부분을 차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제 근데 왕이 되는 시점이 너무 국민들이 되는 그 기간이 짧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와 올해가 완전히 남북 간의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선거에서는 또 북한발 이슈가 굉장히 큰 태풍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과의 그런 관계, 북한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뭐 여나 야나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두 가지 블랙홀이 있습니다. 예. 북한 변수와 그리고 지역주의 두 네. 가지가 정치를 잡아먹는 예. 이슈를 빨아먹는 블랙홀인데 예. 그것은 과거에 북한 변수가 터짐으로써 보수당이 유리하고 그 반대적인 야당한테 그때 당시 야당인 뭐 진보 측이 불리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기본적인 선거 트렌드였는데 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SNS 시대로서 정보가 무한 공유되고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북한 변수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별하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집권당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크고 예. 아직 전쟁과 평화냐 이것을 주장해서 국민들이 이거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곧 올림픽이 끝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북한이 무력답을 하냐 안 하냐 예. 그리고 6월쯤 되면
북한과 미국이 긴장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큰 시점이 6월인데 네.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 집권당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 위협적인 도발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외교적인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하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긴장 구조가 상당히 고수되면 저는 야당이 유리하리라고 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긴장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운전자론 이런 것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위협을 잠재울 수 있다면 네. 그때 돼서는 집권 여당 정부가 상당히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잠시만 그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답변을 조금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거를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정부 여당이 유리하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네. 확실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있다. 아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결 국면, 교착 국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확실한 한반도 평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지금 결국은 북미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 관계에 물꼬를 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이런 평화 의지를 실현시킨 예. 그리고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국면 전환한 공이 있다. 이런 측면을 저는 이제 유권자 국민들 평가를 해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쓸 카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김정은 여동생이 와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게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낼 수가 있고 네. 또 대미 특사를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예.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굉장히 폭발력이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예.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미국이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예. 언제든지 다시 냉각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와 또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개헌인데요. 이 지방선거 투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좀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투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투표율. 네, 저는 이제 개헌은 성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에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이제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이제 개헌안이 확정이 되려면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는 개헌이 필요하느냐, 이 개헌의 당위성. 근데 국민의 70%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개헌은 언제 해야 되느냐? 개헌 시기의 가능성. 현실적으로 집권 초반에는 개헌을 안 합니다. 예.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집권 후반기에는 레임덕 방지를 한 전략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개헌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여야가 당리 당력을 떠나서 이번 6.13 네.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관련해서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관심 있는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심 있는 곳이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당 민주당에서는 벌써 이미 내가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누굴 써야 될지 오세훈 전 시장도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에서는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얘기도 나오고 서울시장에 대한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여론적인 지표가 44% 정도 되고 네.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의 여론적인 지표가 15%, 1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은 여론조사의 가장 바로미터가 수도권의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징표인데 예. 이걸 봤을 때는 한국당 후보들은 여기에 나와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집권 1년 차를 만 문재인 정부 이번 평창 올림픽을 성공으로 함으로써 더 큰 탄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딛고 나갈 후보가
아무리 강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예. 민주당의 아성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이 예.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특정 인물들을 지금 계속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지만 예. 모두들 고사하고 있는 것이 선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이름을 알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선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 네. 이런 차원에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막판 연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바른민주당의 목표는 저는 차기 대선이라고 보고 예. 여기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유인면 득표를 함으로써 한국당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색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호남계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한국당과 연대를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관해서 좀 구도에서 좀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등판을 하겠느냐 바로 이 점인데 어떻게 이제 박원순 시장과 7년 만에 빅매치 좀 성사가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는 이제 안철수 요인, 또 하나는 박원순 요인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원순 현 시장이 격돌되려면 두 분이 다 후보로 확정이 돼서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에서 나를 필요로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부정을 많이 안 하고 예,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당에서는 필요로 하거든요. 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박주선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넘었다고 본다.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 지든 이기든 네. 유의미한 선거를 남겨야만이 결과를 남겨야만이 다음에 미래가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타 후보들의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하고 박원순 이 구도로 갈 경우는 지난번 7년 전에 양보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약점이 된다라는 예. 걸 내세워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를 하고 동시에 친문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한 명을 밀어줄 경우에는 예. 꼭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안철수, 박원순, 빅매치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 20초씩만 해 주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여와 야 쪽에서 각각 뭐 9 플러스 알파다, 6 플러스 알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여당은 한국당이 어떻게 선전하에 따라서 의석수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 예. 특히 한국당은 지난번에 지금 6개, 7개 아닙니까?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홍준표 지사가 있던 경남까지 여기에서 자신 있는 것이 저는 경북과 울산이라고 보고 예. 나머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당은 사실은 비상사태고 네. 비상사태에 지금 뭐 봉착해 있고 여당 같은 경우는 저는 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번 선거의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당이 파이팅하지 않는 이상은 여당이 앞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결과는 이제 정부 여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한다고 보는데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길 것이다. 또 하나는 낙동강 벨트라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판세에서 과반 이상, 그래서 9 플러스 알파를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를 미리 점쳐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배정호 세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